안녕하십니까. 저 법무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기 유안석 법무사입니다. 지금 법무사 기출문제 여기 해설 강의 18회부터 21회 기출 강의까지 2012년 문제부터 2015년 기출까지 이제 기출 해설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저희 그 답안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뒷면 쓸 필요 없습니다. 앞면만 써도 그 답안지 다 못 채워요. 앞면도 또 여유 있게 써도 답안지 다 절대 못 채우거든요. 저는 엄청 글씨 잘 쓰고 엄청 빨리 쓰는데 저도 다 못 채웠어요. 그걸 다 채우신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앞면만 써서 다 채우신 분은 거기 그 시험장에 있을 분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 분인데 잘못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하는데 헐렁하게 해서 그 여유 있게 답안에 여백을 띄워도 되고요. 앞면만 쓰는 게 채점하기도 편해요. 채점하고 뒤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쑥 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답안 작성 그렇게 하시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같이 시험 보게 되는데 그 시험 시간 그 배분은 형법을 이렇게 70분, 형소를 50분 이렇게 배점을 합니다.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해서 형법하고 형소법이 둘 다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쓸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 딱 답안지 그 초조한 이제 초절정 긴장 상태에서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머리를 한번 딱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읽기가 싫어요. 사실관계 한 면이 빼곡하게 사실관계로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 문제 나왔는데 한 줄 문제에서 5점, 10점, 15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읽기가 싫어지는데 이제 그걸 마음 가다듬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야, 내가 어떻게 1차 합격했고 2차 시험장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겨우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놓치게 돼요. 초안을 잘 작성해야 돼요. 형법하고 형소법은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이제 형법은 이제 오재원 교수님이 이제 그 형법의 대가예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 형법을 잘 하시는 분은 형소법까지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소법은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형법은 계속 이론적이고 정치한 부분들이 있고 판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따라가 줘야 형법의 지식이 쭉 유지가 되는 거고요. 형소법은 판례가 1년에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딱 세팅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할 게 별로 없어져요.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저는 형소법을 합니다. 그래서 형소법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형법의 그 체계가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이제 오재현 교수님에게 여쭤보는데 오재현 교수님이 형소법까지 저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먹고 삽시다. 그래서 형소법은 이제 제 독립적으로 조금씩 해서 오 교수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같이 콤비로 있는 동안은 형소법은 저한테 넘겨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계속 술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오재영 교수님 이제 엄청 대가이니까 형법은 그분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는 형소법 국한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소법은 이제 국가의 강제력을 이렇게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질이 법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조문과 판례예요. 판례는 뭐냐면 조문의 해석론입니다. 조문에 이 뜻이 뭐지 그걸 밝혀주는 게 1차 이제 기본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 간에 충돌이 있을 때 그 조문의 충돌을 해결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문에 흠결이 있을 때 그 조문의 흠결을 메워주는 게 판례예요. 그렇게 해서 형사 절차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이 되고 학설 우리 시험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학설을 내가 외워서 쓰겠다. 학설을 쓰는 순간 그 학설에서 내가 어느 학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논거까지 제시해서 그 검토하는 자기가 따르는 학설에 따라서 사안을 포섭해 줘야 돼요. 미쳐버립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아끼고 공부할 때부터 아껴야 돼요. 그 시간을 빼버리고 그냥 형사 절차는 국가의 강제력이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이다. 조문과 판례로 내가 사안을 포섭해서 그 정확한 조문과 정확한 판례를 그 위치에다 박아 넣으면 저희는 무조건 40점 이상 나옵니다. 50점 배점에서 40점이 나와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답안은 양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조문과 판례에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해당 배점을 다 받아요. 그리고 조문이 형소법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나머지 학설은 저희는 아주 이례적으로 학설을 써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그냥 이렇게 학설은 쓰지 않는다. 모든 사안포섭은 조문과 판례다. 조문과 판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 18회부터 해서 들어가 봅니다. 사안포섭을 잘해야 돼요. 18회 기출문제는 역대 출제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문제로 평가됩니다. 증거의 세계를 완벽하게 아우를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죄명이 피고인 갑과 을의 죄명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가 절도이고 피고인 을은 특수 절도인데 공소 사실의 요지를 보았더니 피고인 갑과 을은 합동하여 이거네요. 둘이 공범이에요. 합동범으로서 공범인데 합동 절도의 공범인데 여기서 갑은 상습성이 인정되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공범이다. 이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둘 다 절도인데 갑과 을은 절도의 공범입니다. 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한 대를 절취했네요. 피해자 A 소유인 자동차 한 대를 A 소유 자동차. A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둘이 합동해서 절도를 했고요. 이 자동차를 병에게 팔아먹었겠죠. 병은 작물 취득. 이렇게 쓰고 나니까 간단하네. 공범인 공동피고인, 요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 정말 읽기 싫죠. 문제 읽기 싫을 때, 문제 사실관계 읽기 싫을 때 문제를 봐요.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았더니 배점이 5.5점 쪼개져 있네. 그런데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의 물적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5점, 꼴랑 5점, 표준시, 이거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데 물적 범위, 이거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걸로 써주면 되는 거지? 땡 끝나버렸네. 5점. 그래서 한 뼘이 되지 않는 분량으로 쓰는 거죠. 5점이면. 10점이면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조절해주면 되고 5점짜리면 한 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조금 쓰면 이게 충분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갑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선지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갑은 요놈은 상습으로 이네요. 상습으로. 그런데 기판력이 나왔습니다. 1번 문제 기판력. 기판력에서 이게 5점. 예. 그래서 기판력에 의의 써주고 시적 범위, 물적 범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제는 기판력의 상습 범위네요. 꼴랑 있는 판례 있죠.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 이렇게 해서 두 개 10점이니까 한 페이지 써주면 됩니다.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에서는 출발점 자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습범 자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습죄의 수죄로 처벌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견해가 대립돼요. 소수 의견은 상습하여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습범의 수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수 의견은 아니다.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게 형이 너무 세지 않느냐. 일죄로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습범은 포괄하여 일죄이다. 그 다음에 일죄인 경우에 기판력은 일죄에 있어서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고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판례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여기 기판력은 우리나라는 기판력에 의해서 우와 이건 내가 기판력 이거 잘 알고 있지. 기판력 그거 봐봐라. 기판력이란 말은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거랑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이야.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대륙법계에서 와서 대륙법계 계통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고 영미법계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중위헌금지이지. 이중위헌금지가 기판력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기판력의 의의에다 쓴다? 미친 짓이에요. 그걸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명문의 근거 규정,
헌법 쓰죠, 헌법. 헌법 13조의 기판력,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리는 기판력이다. 요거 쓰면 땡 끝나요. 즉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물적 범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판력에 의해서 나와 있는 학설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일사부재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인정하는 일치설이 통설이니까. 이중위헌 금지설은 이재상 교수님이 주장한 거여 가지고 좀 약간 이제 그 학계에서 학설에 이제 그 학설의 권위가 높았던 거고, 우리는 그냥 이걸로 밀고 가면 돼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이다. 그리고 사실심, 판결로서 절차가 종결될 때는 그렇고,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종결될 때는 항소심, 항소, 기각, 결정시. 그리고 여기 항소, 기각, 결정시, 약식명령인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 자,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거는 공소장 변경에서 외워놓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을 씁니다. 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이 통설이다. 다만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강도상해죄와 작물취득죄의 동일성을 부정한 일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땡끝. 이게 기판력의 물적 범위. 그래서 시적 범위, 물적 범위에서 5점 이 정도 쓰게 되면은 4점 그대로 받아요. 상습 범위, 기판력 제한 요거 다 요 정도는 초안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써도 됩니다. 1번 문제 땡 끝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만 포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는 상습으로 이렇게 이제 취득했다는 거고, 두 번째 상습 범위 기판력 제한이니까 여기에서 시적 범위만 이제 확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2012년 5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2년 6월 1일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나 보네. 딱 7일 정도 되네요. 초일 불산입에서 7일. 그러니까 항소 기간도가에서 확정되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 5월 24일이죠. 5월 24일. 5월 24일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이구나. 자,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요지가 범죄가 5월 1일 절취했네요. 5월 1일 자동차를 절취한 거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전의 행위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런데 무슨 죄로 처벌받았죠? 절도죄로 처벌받았죠. 절도죄로. 딱 물어보는 게, 알고 보니 1번은 10점짜리가 그냥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을 쓰는데,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만 나와도 우리는 이걸 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에서 배점까지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세 번째 사안 해결. 그래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 내에는 들어간다. 시적 범위 내에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 범죄인 절도죄로 기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판례 이론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실체 재판. 그래서 법원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느냐? 상습 절도, 특가법의 절도 여기 유죄로 인정해야 된다. 실체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번은 이제 간단하게 끝났고, 기판력의 제한. 이제 두 번째 이제 증거를 물어보겠죠. 증거에서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2번 문제 보니까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봅니다. 해설이 아니라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았더니 제일 끄트머리에서 피고인을에 대하여 1, 2, 3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병에 대하여 그 초안 잡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색볼펜을 쓰는 게 좋습니다. 색볼펜이 있으면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 종류 정도 있으면 좋아요. 두 종류 정도로 해서 구별해서 병에 대하여는 4번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 뭔지 찾아봅니다. 1번.
1번 보았더니 피고인 갑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 경찰 단계. 지금 을에 대한 증거 능력이에요. 을에 대한 증거 능력. 자, 갑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이네요. 뭐 느낌이 오죠? 네, 느낌이 와요. 여기 경찰 단계의 자술서인데 이거는 312조 5항에 따라서 자술서가 아니라 조서가 되어버리죠. 312조 5항에 따라 조서가 되어서 경찰의 피의자 신분 단계이죠. 피의자 신분 단계이기 때문에 312조 3항의 요건을 검토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312조 3항의 요건을 검토하는데 을에 대해서 요건 검토하는 거네요. 쓰는 게 정해졌죠. 313조 2항 적용 범위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것도 당해 피고인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더라. 그걸 써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았더니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보았더니 이제 참고인 정이 나옵니다. 참고인 정. 참고인 정이 나왔는데 참고인 정이 목격자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꺽쇠를 해놓고 무슨 따옴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참고인 정이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인 정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뭔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가 전문 진술이겠죠.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또는 전문 진술을 증언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참고인 정에 대한 진술 조서이네요. 조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네. 재전문이네요. 재전문. 재전문의 증거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세 번째 증거도 봤더니 세 번째 참고인 무가 나오는데 여기는 목격자가 나오네요. 참고인 무가 나오는데 무가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과 무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요. 정은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고 무는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하면 그대로 이 사람의 진술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이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서를 썼네요. 조서.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참고인 진술 조서에 해당하는 312조 4항의 요건을 검토하는데 여기 전문 진술이니까 재전문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 써주는 거죠. 재전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6조와 312조 4항의 요건을 각 갖추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참고인 정의 전문 진술인데 그런데 이제 전문 진술에서 누구의 말을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누구의 말을 참고인이 대신 진술하느냐. 그래서 이제 병은 좀 자세히 훑어봅니다. 병을 보았더니 참고인 병에 대한 진술조서 괄호 안에 목격 마주 병 말고 정정 피고인 갑으로부터 갑과 을이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절취 피고인 갑이 말하기를 나 절도했어 이거죠. 범죄 사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피고인 갑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입니다. 여기 판례는 재전문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6조와 312조 내지는 313조의 요건을 314조의 요건을 각 갖추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고 하니까 316조인데 갑이 한 말을 들어서 요걸 을한테 증거로 쓰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316조 2항이 검토되게 됩니다. 316조 2항은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원진술자가 죽어야 돼요. 원진술자 어디에 있어요? 얘들 공판정에 있잖아요. 다. 공판정에 공동 피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술자인 갑이 공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기 때문에 갑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 정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쪽은 뭐 크게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무의 이제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312조 사항의 요건인데 이제 참고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포인트가 이거죠. 316조.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이제 여기 316조 2항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필요성과 특신 상태, 원진술자가 죽어야 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합니다. 자,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걸 쓰고요.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고인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이 참고인 진술 조서 파트에서 적실 반특의 요건을 잘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써줘도 되고 여기에서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좀 정확하게 써주고 한쪽에서는 좀 답안 분량을 간단하게 써야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다 끝났네. 요 정도 초안은 잡아야 돼요. 요 정도 초안을 잡아놓고 써야지 빨리 써져요. 간단하게 써집니다. 초안을 정확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써야 되는 정답에 가까워져요. 조문을 찾고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하나가 이제 병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4번 증거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 증거.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갑에 대한 피신조서이네요.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신조서. 이제 병에 대해서 증거 능력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신조서. 검사 피신조서에 312조 1항에 적용되느냐? 이 문제인데 316조 1항에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만 312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인 경우에는 자, 공범 당해 피고인만 아니면 피고인 아닌 자예요. 그래서 공범이든 공범이 아니든 당해 피고인이 아니니까 312조 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312조 사항은 여기서도 또 충분히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포함을 해주면 되겠죠. 핵심 키워드는 312조 1항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렇게 해서 피고인이 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해 피고인이 병이기 때문에 검사가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피고인이 된 자가 아니죠.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해서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네. 그러니까 312조 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요걸 써주면 되겠죠. 알고 보니 어렵지 않네요. 여기에서 꽈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참고인과 이 참고인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요거예요.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증거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정면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법무사 시험에서 이걸 정면으로 물어봤고 여기 다 못 썼어요. 그 내용들에서 해설지 보게 되면은 해설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사실관계 보면 여기 또 이제 필요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가서 자, 증인 정은 법정에 출석했네요. 증인 정은 법정에 출석했는데 지금 여기 또 엄청나게 복잡하네. 이게 봅니다. 쭉 가서 자, 일자술서에 대해서 이제 여기 경찰 피신은 경찰 단계 자술서는 다 간단하니까 잘라버려요. 특별히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정과 무가 각각 행방불명되거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관계인데 이제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사실관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 진술 2, 3 진술 조서의 원 진술자인 정과 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자, 법원이 모두 채택했고 증인 정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은 법정에 출석했네요. 참고인 정은 쓸데없는 사람인데 법정에까지 굳이 출석을 해줬네요.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도 아닌데 굳이 출석을 해줬네요. 자, 그런 다음에 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검사도 증인신문 신청을 철회했고, 자, 무는 행방불명인데 구인장을 집행했는데도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소재 탐지 촉탁도 하지 않고 여기 증인 신청을 철회해버렸다. 이게 뭐죠? 314조에 소재불명의 요건, 소재불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뜻이겠네요. 소재불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해설. 이게 4번에 이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독판사, 공주지원 단독판사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겠죠.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공주하고 대전 여기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공주. 그래서 정답을 쓸 때 항소장을 여기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부터 7일 이내 초일 불산이 원칙 66조 조문 써주고요. 항소장을 뭐 초일 불산임으로 해서 7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한다. 아니죠. 잠깐만. 공주지원 단독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죠. 쏘리. 여기 이제 해설 부분에서 이제 3번은 이제 패스하고 증거 부분만 해서 이제 증거 부분 해설 들어가 봅니다. 설문 2에 대하여서 이제 공동 피고인의 소송 관계 30점짜리 배점입니다. 피고인 을에 대한 1, 2, 3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그리고 그럼 이제 피고인 갑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피고인 을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을이 현재 공판장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 자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마 피고인 을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쭉 가서 자 피고인 을은 이제 나와 있네요. 피고인 을은 이제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삼기에 부동의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갑은 자백을 했는데 피고인 을은 부인하고 있네요. 당해 피고인 을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네. 범죄 사실을 공판장에서 부인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될 때 이놈이 증거 능력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내용 인정하고 성립의 진정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여기 안 된다는 거죠.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진술인데 이거 부인하고 있으므로 내용 인정이 아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경찰 피시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써요. 자 이제 이제 문제에서 해설 부분 다시 가서 이제 갑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한 자술서에서 문제점에서 312조 5항을 신설한 거예요. 5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냥 312조 3항의 요건을 이제 검토를 하고 312조 3항에서 적용 범위 판례 2개 써주면 되는 거죠. 공범에 대한 것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더라. 그리고 당해 피고인은 공판장에 출석해 있는 관계로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더라. 그 2개 판례를 써놓고 나면 정답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안의 경우 당해 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갑의 수사 과정 자술서의 증거 능력은 부인된다. 여기 증거 능력 인정 조건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방식도 여기 신문 조서 작성 방법, 입회, 그리고 변호인 참여, 수사 과정의 기록 또는 뭐 피의자 신문 진술 거부권 답변 방식 이런 것들 이제 써주면 되겠고 내용 인정도 판례 박아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정에 대한 진술조서. 참고인 정은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판례 각각 316조와 312조의 요건을 각 갖추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316조 2항의 요건을 검토하는데 316조 2항의 요건에서 여기 공범 이제 316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 직접 경험한 자는 범인이죠, 범인.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목격자, 피해자. 자, 이 사람들의 증언은 바로 이렇게 공판장에서 유죄 인정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한테 들은 걸 누군가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형태가 316조의 구조예요. 이게 316조인데 316조 1항에서는 A가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은 피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말. 이제 2항에서는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되고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여기에 들어가는 판례 이 피고인 아닌 자는 공범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범이 죽어야 돼요. 근데 공범이 공판정에 있죠. 증거 능력 부정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간단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풍부하게 해서 판례 문구를 이쁜 글씨로 써서 기재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 이게 범죄 사실, 참고인 정은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316조 2항의 요건을 검토해서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는 물론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를 포함한다. 갑은 공범으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해 있으므로 사망 등으로 원진술자가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바로 잘라버립니다. 자, 뒤에 이 사람이 나와 있죠. 예, 무에 대한 이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서 312조 사항을 잘 검토하면 되니까. 참고인 무에 대한 진술 조서. 그런데 무가 사라져 버렸네요. 사라져 버렸어요. 참고인 무에 대한 진술 조서에서는 적실 반특의 요건을 갖춰줘야 하는데, 적실 반특의 요건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과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 진정 성립을 할 자가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려서 314조의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 공판정에 진술을 요할 자가 이제 진술할 수 없는 사정, 소재 불명의 사정, 소재 불명에 해당하느냐 이걸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 신문을 철회해버렸다. 소재 탐지 촉탁도 하지 않고 중단시켜버렸다. 그러면 소재 불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거 능력 없다.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피고인 갑에 대한 사증거의 증거 능력.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 이제 공동 피고인의 소송 관계가 문제되었을 때는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판례. 반드시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의 지위에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공판정에 있는데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기 거에 대한 걸 인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까지는 여기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도 여기서는 그걸 쓰면 무조건 가점입니다. 그런데 그자가 없었기 때문에 314조 요건 검토했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30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50점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8회에서 형소법 관할이 조금 낮죠. 피고인 갑에 대한 사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사증거도 지금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죠. 아, 여기 써야 될 게 여기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 조절을 했다가 이쪽에서 써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자,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기 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검사 갑이 작성한 피신조서.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이 갑은 지금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죠. 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 이 병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자, 이거는 갑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거잖아요. 자기 거에 대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증거로는 돼요. 그런데 이걸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여기에 증거로 쓰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성립의 진정 인정한 건 안 된다. 반드시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립의 진정 인정해야 된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하려고 하면은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되죠.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여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하이라이트가 나오네요. 자, 피고인 갑에 대한 사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다. 관련 사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서 312조 사항으로 연결하는 것,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아니므로, 그래서 312조 사항의 요건 검토하는데 사안의 경우 자기 사건에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데 병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자, 판례는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그 지위에서 이제 성립의 진정 인정한 게 아니니까 피고인 병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어마어마하죠. 증거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완벽하게 물어본 게 없어요. 여기는 사실 전문 316조의 요건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도 같이 아울러야 되는 겁니다. 316조의 구조는 제일 출발점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편해요.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A가 나와서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말을 대신 법정에서 증언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고 18회 기출문제, 이제 18회 기출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18회 이제 토할 것 같죠? 네, 18회 기출문제. 19회 기출문제
지금 여기 몇 분 정도 지났죠? 예, 예, 이게 22분? 몰라요? 30분 아직 안 됐죠? 제 시간 1시간 안 됐죠? 예, 예? 안 돼요. 지금 총 4회 이렇게 4회이니까 4회 문제니까 5개니까 2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해요. 예. 이제 19회 문제 봅니다. 19회 문제도 비슷할 것 같네요. 19회 기출문제 이것도 사실관계를 읽기가 싫죠. 사실관계가 읽기 싫을 때는 빨리 문제를 봐야 돼요. 빨리 문제를 보았더니 자, 1번 문제 엉뚱하게 증거 개시 신청을 했네. 불복할 수 있는가? 용산 참사 사건 266조 원저리에 있는 증거 게시에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그 조문을 찾아내고 용산 참사 사건의 판례를 쓰면 되는데, 이야, 이게 10점이나 주다니. 18회 기출문제가 완전 격이 달라져 버렸죠. 요거는 그 266조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문, 그거 하나가 5점이에요.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의 그 판례를 적으면은 같이 5점이네요. 그래서 용산 참사 사건의 판례는 2개가 있죠. 하나는 헌재 판례, 하나는 대법원 판례. 그것까지 정치하게 써주게 되면은 고득점이 나오게 되겠네. 1번은 그냥 패스. 자, 2번 보았더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A는 재판부에 갑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처벌 불원서? 그러면 앞에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였나? 협박죄가 반의사 불벌죄였네. 그래서 갑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럼 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을은 뭔 놈이지? 을하고 갑하고 같이 협박죄를 범한 건가? 하면서 사실관계를 슬쩍 보았더니 이제 제일 처음 사실관계는 보아야 되겠네요. 증거에서는 그림이 삑살이 나게 되면 그냥 망해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서 문제를 보았더니 우리 사실관계 읽을 필요도 없이 나와버렸잖아요. 갑은 협박죄예요. 그래서 갑이 협박죄를 범한 내용을 봅니다. A는 2013년부터 갑이 아들 취직시켜준다고 거짓말해요? 이건 사기죄인데? 갑은 사기죄. 근데 갑이 협박죄가 뭐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돈 반환을 요구하자 친구인 을과 함께 협박하였으므로 자, 갑과 을은 협박죄의 공범입니다. 자, 사기죄는 갑만 이렇게 저지른 거고요. 협박죄 부분이네? 그러면 여기가 공범이고, 사기죄 부분은 왜 물어본 거지? 이제 뒤에 또 봐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불원서를 갑에 대해서만 처벌 불원서를 제기했네요. 갑에 대해서만 협박죄 그림, 여기 그림이 삑사리가 났는데 다시. 자, 갑과 을은 협박죄를 범했고요. 갑은 따로 여기에서 사기죄가 있는데 이 사기죄가 뭘로 연결될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에서 피해자 A가 처벌 불원 의사를 했다고 하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뭐죠?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되는가? 그건 모르고 있네. 이건 찍히는 문제네. 그냥 끝. 자, 그렇게 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자, 갑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지. 갑에 대한 협박죄는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땡. 조문이 있으니까 땡 끝이에요.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그러니까 협박죄가 반의사 불벌죄이다는 건 형법은 좀 뒤져봐야 되겠죠. 형법 312조 원절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거기에 협박죄를 찾고 협박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312조까지 찾아서 적어 넣으면 되겠고요. 다음 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자, 을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 갑에 대해서는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고 하네요. 유죄의 심증까지 가졌다. 근데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했으니까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해당하는 233조. 자, 요걸 쓴 다음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저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조문. 232조 3항이죠. 232조 3항에서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준용하는데 233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자, 이게 입법자의 의지이다. 입법에 불비로울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을 찾고 그 판례 박으면은 이제 을에 대해서는 이 처벌 불허 의사 표시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해야 한다. 네. 땡 끝나네요. 이제 3번 2회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협박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가 공소사실 철회를 구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약술하시오. 이제 갑에 대한 협박죄를 공소장 변경하네요. 갑은 사기죄도 있는데 뭐죠? A죄와 B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인데 공소장 변경을 했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공소 취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소 취소 255조 써줘야 돼요. 255조를 써줘야 되는데 검사가 이게 298조인가? 298조에 확인해줘요. 298조 맞아요? 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조치 맞죠?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조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자, 요 정도가 돼야지 분필을 잡고 있는 겁니다. 딱 찍었는데 맞아버려요 여기. 자, 여기 원래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죠. 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뭐죠?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하는 걸 철회하고 공소 취소를 해야 이제 온당한 처리이다. 원칙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절차가 조금 번잡하다. 야, 검사가 빠가가 아닌데 사기죄만 처벌하겠다는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야, 너 이 협박죄 통으로 뺄 거야? 여기 통으로 뺄 거야?라고 했더니 예. 그게 분명하다면 공소 취소로 보아서 성명한 후에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한 후에 검사의 공소 취소가 협박죄를 뺀다는 이제 그러한 취지가 분명해진다면 공소 취소로 보아 뭐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328조 1항의 공소 기각 결정. 여기는 판례죠, 판례.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 취소.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실체적 경합부분 관계인데 검사가 이걸 통으로 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네. 그때 법원의 태도는 성명에서 분명하게 된다면 검사의 취지가 이걸 통으로 빼는 취지라면 여기 공소 취소로 보아서 328조 1항 이렇게 절차를 종결한다. 그래서 3번도 크게 문제 안 되네요. 3번 문제도 지금 저희 사실관계를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3번 문제 보았더니. 그래서 4번 문제 보았더니 경찰관 K가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및 비망록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여기는 비망록이 15점이네. 비망록 압수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 그 다음에 비망록에 문제가 있구나. 5번 문제를 봤더니 공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한 A가 2차 진술조서를 작성했네. 그러면 1차 진술조서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중간에 공판 절차가 있었겠구나. 그 과정에서 증언했겠구나. 그래서 5번 문제는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5번은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원래 진술조서는 312조 4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증언을 번복하는 형태의 참고인 조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참고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돼요. 그런데 증언을 번복하는 형태의 참고인 조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 조서는 당공직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 없다. 그러면서 추가되어서 나온 판례 있죠. 추가되어서 나온 판례 여기 위증 피신 조서를 작성해도 또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법리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그게 증언 번복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키워드는 312조 4항의 요건 중에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예요. 그 판례에서 반대 신문권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구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5번도 끝났고 이제 4번만 문제 되네요.
네, 요 정도면 쓸 수 있어요. 요 정도. 18회에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19회 때 살짝 느슨하게 문제를 내준 거네요. 4번 문제에서 이제 비망록을 찾아보았더니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 두 번째 단락이네요. 두 번째 단락. 쭉쭉쭉 어쪽에서 보았더니 유효기간 나오네. 유효기간. 아, 이거 유효기간 판례에 있네요.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그 영장으로 재차 집행이 가능하냐? 재차 집행 안 된다. 유효기간의 의미 집착.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한다. 한번 집행에 착수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영장주의에 위반돼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영장주의에 위반되는데 일단 압수한 조치의 위법성은 이제 그 유효기간으로 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었다 쓰고요. 배점이 15점이나 되었죠. 15점이니까 여기 비망록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써줍니다. 증거물의 증거 능력. 그래서 19회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 4번 선지인가요? 거기 비망록만 보겠습니다. 비망록. 자,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서 배점이 15점이니까 좀 양을 웬만하면 많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영장 문제점 제시하고 판례 유효기간 관련된 판례를 써주고요. 자, 검토해서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는 위법하다 이렇게 쓴 다음에 비망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위수중을 써주는 겁니다. 자, 위수중 일반론으로 해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이 308조의 2에 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질 형상 불변론을 폐기하고 위수중을 정면으로 도입했죠. 그런 다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망록만 딱 압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독수 과실이론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위수중의 이렇게 원칙과 예외 그쪽으로 해서 예외에 해당하는지만 이제 포섭을 하면 돼요. 위수중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 인정되는 경우 거기 적실내 형사정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정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그래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부여할 수 있는 그 판단 근거로서는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그 정도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 없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 적법 절차 영장주의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설을 빨리 끝내려고 한 방에 끝내려고 했는데 두 개로 쪼개져 버렸네. 증거에 있어서 제가 증거 잘한다는 걸 자랑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이제 20회, 21회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0회, 2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